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신축 빌라에 관해서 특징과 제 솔직한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축 빌라가 굉장히 깨끗하고 첫 입주기 때문에 좋은 메리트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중개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도 어렵지만 특히 빌라 물건에 한해서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혹은 악의가 없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전세 사기를 치는 방법 중에 신축 빌라에서 명의자 변경을 해서 갭 투자로 해서 무자본 투자를 하면서 명의를 대여해가지고 되게 수십 채, 수백 채까지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의 명의를 이제 바지처럼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건당 얼마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그분들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계약 당사자는 심지어 상환 능력조차 없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뉴스에 많이 나온 명의 변경 사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물론 모든 신축 빌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한해서 제가 느꼈을 때 정말 분석이 원활하고 부동산 투자나 혹은 계약을 많이 해본 분들이 아니라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고 선입견이 많이 팽배하게 박혔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특약을 하나를 쓰면 좋을지 가장 많이 하는 기본적인 특약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생각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축 빌라를 입주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분양하는 사람 혹은 건축주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수분양자가 누가 될지 정확히 인포메이션이 없는 한에서는 전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명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명의자가 과연 상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 신용이 정확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단순한 등기상으로 알 수도 없고요. 특징이 뭐냐면 신축 빌라는 처음에 공시가격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공한 해에는 당연히 그 건물 혹은 그 집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부터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증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결국엔 전입신고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빌라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이 없지만 매매가라는 걸 일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수분양자라고 하죠. 건축주가 지은 집 빌라를 한 채 한 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 수분양자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이 매매가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 금액 그대로 경매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평가 금액이 훨씬 줄어들고 또 보증금이 꽉꽉 차 있는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게 빌라의 특징이고 또 신축 빌라는 전세가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깡통 전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 전세 사기의 가장 1차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로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사기 유형이 생기는 거죠. 깡통 전세 혹은 역전세까지 나는 집을 결과적으로 경매에 붙여지면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낙찰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보증금은 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혹은 기존에 주택이 있는 세입자가 편의를 위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이 집을 또 매수해서 그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으로 명의자를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세를 높은 금액으로 받게 되면 사실상 위험 요소가 너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신축 빌라에 입주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들도 있고 또 보증보험이 다행히 대안한 특약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그 다음 연도에 들어서 다행히 실제로 집주인이 돈을 못 줄 상황이 생겼는데 보증보험 100%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축 빌라가 불안한 이유를 좀 짚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매우 높고 집값이 나오지 않아서 보증보험이 불가하고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잔금 때 보통 세입자의 잔금으로 수분양자가 명의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넣어야 되는데 세입자 잔금으로 명의 변경 그러니까 매매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실제 세입자는 수분양자인 새로운 임대인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개보수를 안 받는 곳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MGM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양사무소에서 중개사들에게 신축
분양하는 집을 매매 혹은 전세를 맞춰주면 따로 MGM 얼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를 따로 줘요. 그게 이렇게 정액제로 얼마씩 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곳들도 있고, 또 중개 보수를 이전에 따로 분양사무소에서 혹은 건축주에게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는 안 받고 진행만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금액이 높거나 혹은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돼서 급하게 넣어야 되는 이유들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다른 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압류가 걸리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줘야 되고요. 또한 근저당을 보통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근저당을 당연히 말소하는 조건,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앞순위에 아무것도 순위가 없어야 정말 그나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깡통일 경우에는 추후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세입자가 낙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또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면 전세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틀어서 가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신축 빌라에 입주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제일 쉬운 방법은 전세 말고 반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 앞선 보증금에 관련된 높은 보증금으로 인한 문제를 전부 다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모두 다 상쇄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반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이 조금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보증금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전액 다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0%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매 확률, 선순위에 어떤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낙찰을 받았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정도까지는, 이만큼은 돈이 턱 밑까지 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주택은 상가랑 다르게 보증금을 계산할 때 월세까지 산입을 하지 않고 환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증금만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이 23년에 신축한 빌라라면 2월 이후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앞선 권리가 없었다면 최우선 변제를 5,500만 원까지, 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을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5천만 원 이내로 또 계약을 해서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면, 첫째는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을 매수하고도 월세를 받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 안정성과 임대인의 자금 능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두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최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분들은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은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생기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설명드리면, 올해 우선 변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개정이 됐는데, 뭐냐면 국세 지방세가 원래 최우선 변제 분들 말고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넘는 분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만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라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앞선 순위가 있어도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해주는 소액보증금인 거고요.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은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저당보다는 나중에 변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세금이라는 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 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었으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줬습니다. 세금을.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사람보다도 후순위로 체납 세금이 생겼을 경우에도 세금은 항상 우선 변제권보다는 먼저였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으면, 그 뒤에 밀린 세금이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나중에 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계약할 당시에 확인을 한다면, 적어도 전입신고한 이후에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 체납 자체가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먼저 획득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들도 제가 천천히 30분, 40분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제가 이제 눈높이를 모두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내용 다 아는 내용 올리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가 올리면 되는 건데, 뭐 그런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다는 관종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빠르다, 또 어떤 분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빠른 부분은 속도를 0.5배속으로 좀 줄여서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상쇄가 될 거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은 이 법적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이 토픽을 가지고 물론 영상을 촬영해서 이 부분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 정도는 알고 있고
이 노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축은 물론 정말 깨끗하고 좋다는 첫 입주라는 그런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하자가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많은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많은 카페에서도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좀 불안하다라는 분들, 이런 공통분모가 바로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반전세나 혹은 보증금을 가능한 한 낮은 월세로 좀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빌라를 꼭 전세를 계약을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약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해드리는 상황이 아니고 또 계약서에 있는 모든 특약을 다 여기서 나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특약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사기가 유형이 뭐라고 했죠? 명의 변경을 해서 무자본 갭 투자를 해서 그 보증금을 먹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명의자가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특약을 한 줄 적어 드릴 테니까 이 자막에도 당연히 나올 테니까 이 특약을 꼭 명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물건은 신축 빌라 전세 계약으로 혹은 신축 빌라로 수분양자인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후에 임차인의 전입신고 이후에는 임대인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혹은 이 비슷하게 또 한 줄을 만들어드리면 유사한데요. 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 승계 거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특약을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약에 적지 않아도 명의를 변경하면 그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새로운 임대인이 누굴지도 모르잖아요. 실례로 바뀐 임대인이 있었어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블랙리스트라고,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사기를 많이 했던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임차인이 급하게 보증보험 센터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한테 고지를 해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는 필요가 있고, 또 보증보험이 아직 가입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 줄 또 특약을 넣는다면 공시가격이 나온 후에 임차인은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시점 괄호 열고 공시가격이 나온 후 괄호 닫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하거나 보증보험이 가입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은 전액 반환받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또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하고 입주한 후에 1년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계약 후에 1년 후 살다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이 부분이라도 좀 불안한 부분을 상세해서 적어놓자라는 취지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추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한다, 어느 시점에 한다 라는 내용을 또 명시해주는 거는 그에 맞춰서 써주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이제 임대인이 권한과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승계할 당시 임차인도 권한이 있거든요. 뭐냐면 임대인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면서 계약 만료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이 바뀔 경우에 혹은 불안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경우에 겸사겸사 그 특약을 준용해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웃라인만 이렇게 한 줄, 두 줄 정도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라의 전세 유형도 무궁무진하고 이 신축 빌라마다 다 사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다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안 다뤄주시나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왜 이런 거 빼먹으시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직접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말씀을 드려보다 보면, 자,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고요.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지루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길고 장황해지면 보시는 분들도 너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중개사가 있고 또 맨투맨으로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 특징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보증보험에 대해서 다시 첨언을 드리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시점 준공 이후 1년에 공시가격이 나온 이후잖아요. 그때 제작성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고요. 그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공시가격 대비해서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월세로 일부 전환한다라는
들어가는 특약을 설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집이 빌라다 보니까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개별 등기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 수분양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다른 집 호수까지 전체를 다 보유하고 다 사는지, 혹은 다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다른 호수들도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주택자일 경우에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한 바퀴 돈다고 표현하죠. 2년 후에 한 주인이 모든 세입자를 다 받았는데 다음 세입자들이 모두 다 2년 후에 나갈 때, 혹은 그때 경기나 경제 상황이 전세가가 더 떨어진 상황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결국에 못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 사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임대인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차인 개별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되는지, 혹은 이 집만 가지고 사는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확인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임대인이 다른 집들도 계약하는지 그냥 그 분양사무소에서 물어보거나 계약할 중개사무소에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1차원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가장 유익한 특약, 그리고 필수로 넣어야 될 특약 한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